예,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의 이제 차이가 뭐냐, 그거를 숙지하라고 했습니다. 106쪽, 106쪽 밑에서 어, 106쪽 밑에서 다섯째 줄 와요. 거기 보면 1942년 5월 28일 편성전투에서 윤세주가 전사했다 라고 나오지요. 아무튼 윤세주는 이제 소위 좌파 쪽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에서도 가장 핵심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이제 윤세주가 전사함으로써 어, 조선의용대는 이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젊은 사람 중에 가장 이제 리더였던 윤세주의 죽음으로 인해서 조선의용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충칭에 남아있던 김원봉이 소위 우파 백범 김구 쪽으로 이제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군의 제1지대로 이렇게 편입됩니다. 따라서 화북으로 진출한 소위 젊은 사람들은 또다시 크나큰 난관에 빠지죠. 그래서 그들의 리더였던 윤세주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충칭에 중경에 남아있던 소위 조선의용대 본부마저 광복군에 편입됨으로써 소위 조선의용대는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사실 자기들은 이제 허공에 뜨는 이제 그런 난관의 봉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그렇게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소위 모택동의 공산주의가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결정이겠죠. 맨 밑에 줄을 보면 당시 조선의용군의 초대 사령관이 107쪽 첫째 줄이요. 팔로군 포병사령관인 무정이 담당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위에서 열째 줄 보면 이제 1943년 6월에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다. 아, 물론 조선 의용군의 전투력은 소위 일당 100입니다. 대단한 그런 전투력이지만 이제 숫자에서 일본군과는 이제 상대가 안 되죠. 따라서 어, 상당히 그 위기에 이제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참에 아예 조선 의용군을 자 아, 옆에다 두고 관리할 수 있는 지척에다 둬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뭐냐? 그 지척에 또 가장 가까운 지역, 곧바로 이제 연안이라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연안으로 이제 이동시켰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44년 4월에는 연안의 나가평에 이제 이동을 끝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을 거쳐서
완전히 연안에 정착시켰다라고 되어 있네요. 소위 그 연안에 있는 모택동의 공산당이 이렇게 조선 의용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그 배경,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2차 세계대전 후 조선 통치 어떤 요원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이 조만간 이제 끝나고 조선이 독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 의용군의 숫자는 얼마 정도인가 라는 것이 궁금하지요. 거기에 보면 조선 의용군은 조선 의용대일 때 1941년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였을 때 12명, 10명, 10명 내외였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모택동의 팔로군 안에 1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20명을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다 1938년 조선의용대에 이제 소위 좀 같은 조선의용대지만 계림에 있었던 그런 인원이 있는데 책창이 18명이다. 그래서 22명 정도에다 18을 하면 거의 한 40명, 4, 50명 된다. 그렇게 알 수가 있네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렇게 소수 인원을 가지고 수만 명의 일본군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주 용맹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작은 인원을 가지고 소위 일본군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택동의 그 유격전, 게릴라전을 어떤 모택동이 사용한 게릴라전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작전으로 볼 때는 소수 인원이 대군을 상대할 때 게릴라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각자의 전투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하다라고 볼 때 그들의 그 용감성은 대단한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50여 명 남짓한 조선 의용군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딱 중간에 보면 전선의 자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 활동하고 일본군 포로 신문 등의 일을 맡았다. 정보 수집은 다 아는 거고 선전 활동은 쉽게 말해서 뭐 역선전 반대로 어떤 상황을 퍼뜨려서 우리 쪽이 유리하게 하는 거죠. 일본군 포로신문 아무튼 일본군에 능통한 그런 뭐 학병 출신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군을 포로를 잡으면 정보 차원에서 철저하게 신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 의용군의 소위 초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 신문에다 공고를 내죠. 자, 조선 의용군을 모집한다. 그러면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곧바로 조선 의용군에 편입한 게 아니고 일정은 이제 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뭐 교육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 정규 교육이죠. 그것이 소위 그 중국의 육군 사관학교 격인 또는 뭐 모택동 공산주의 이 하에서
어떤 군사 훈련 이제 학교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 조선 항일 군정 학교 이게 예, 이제 뭐 자체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제 교관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중국 공산당 쪽에서 좀 지원받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군 지원병, 징병, 합병 등은 독립군 교육을 필연 회입 때 시켰다. 소위 일본군에 징집되어서 일본군이 된 그런 합병이 있고 징병이 있고 지원병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일본군에 들어간 조선 젊은이들이죠. 특히 뭐 강제로 이렇게 지원한 것이 징병이죠. 그리고 합병은 소위 일본에 유학한 유학생, 조선 사람, 조선 학생, 조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강원 이설로 해서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지원병은 뭐 스스로 일본군에 이제 지원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독립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느끼고 해방 정부에서 그렇다면 자기들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해 득실 관계에서 따져가지고 일단 일본군을 탈출한 경우죠. 아무튼 이제 맨 밑에 세제처럼 뭐 8.15 해방을 맞자 조선 의용군은 9월 15일 중공군의 동북 정진군과 함께 만주로 가서 국내로 들어올 준비를 했다. 결국은 들어왔겠죠. 아무튼 어, 해방됐으면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이제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소위 국경선을 넘을 때는 반드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소위 조선을 독립시킨 일본을 무조건 항복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곧바로 즉시 해방된 한국의 이제 군정을 실시했던 하지 중장이죠.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귀국하느냐 하느냐 아, 많으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조선 의용군은 중국 중공군의 동북 정진군과 함께 그것은 곧바로 이제 국가 대 국가에 서로 양해하에 이제 교국시키는 거죠. 개인 자격보다는 아무튼 당시 연합국의 하나인 소위 중국 중에서도 이제 소위 그 공산주의 모택동 그, 그 어떻든 모택동은 이제 1949년 장개석군을 밀어내고 중국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이 된 거죠. 따라서 모택동의 이제 이름으로 귀국한다. 그것이 중공군의 동북 정진군이 소위 이제 만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손쉽게 귀국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북한에 들어온 조선 의용군은 모택동 세력을 등에 업고 마지막 최후까지 김일성과 이제 정치적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1967년인가 어쨌든 6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김일성 세력에 숙청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북한을 일단 독재로 이끌고 가는 거죠. 아무튼 모택동의 어떤 집배를 해서 조선의용군은 1960년대 후반까지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위 중국에서 좌파 독립단체 이제 의열단과 이제 1935년에 의열단을 해체하고 민족혁명당으로 이제 발전적 이제 해체를 한 일련의 이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민족혁명당 휘하에 조선의용대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군대를 두게 된 거죠. 상해 임시정부로 치면은 상해 임시정부 역시 1940년에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독립단체가 군대를 창설한 것으로 보면 좌파 쪽 단체가 2년 먼저 창설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조선의용대입니다. 시험 문제는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을 이제 구별해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봤지만 아까 106쪽 봤지만 1942년 5월 28일 합으로 진출한 열혈 청년 12명 중에 D대였던 윤세주가 전사함으로써 충칭에 남아있던 나이든 조선의용대 단원들이 백범, 김구혁, 강복군을 편입됐어요. 따라서 조선의용대 젊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본대, 모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1942년 이제 5월에 소위 연안에 있는 모택동의 팔로군이 소위 개입을 해가지고 모택동 팔로군의 무정이라는 그 포병 사령관이 조선의용군의 사령관이 됐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에 1943년에 6월에 크나큰 위기를 맞았고 그래서 드디어 모택동의 팔로군이 바로 그들 연안 지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서 보호했다. 왜 그들을 보호했느냐?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소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조선의용군을 앞세워서 소위 북한, 조선의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선의용군과 조선의용대 차이점을 잘 이제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109쪽입니다. 소위 해방정국과 이제 그 이후 5년 후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해서 이제 분단이 생깁니다. 뭐 최초의 분단은 소위 신탁통치로부터 분단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고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는 소위 그 분단 체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통치를 깨는 데는 좌파와 우파가 없어요. 그래서 좌파, 우파 똑같이 신탁통치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해방 직후 소위 미국과 소련이 각각 38선을 그어서 남북을 차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는 독립의 주체들 또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 해방 정국의 짧은 뭐 4, 5년 그 기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이 단원을 109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제 분단 시대가 시작된 거죠. 어떻게 해서 분단이 됐느냐 그 문제예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일단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고 그러면 왜 한국을 즉각 독립시키지 않고 그렇게 남북 분할 점령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해답은 셋째째로 보면 한국의 정치 역량이 미숙하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의 정치 역량이 미숙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애국시킨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 직후 분단은 일본이 그 아주 그 집요한 그런 공작과 거기에 노란한 시 연합국 국가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4대국의 신탁 통치를 이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의 분단 시대는 남북 점령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신탁 통치 이제 삼상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소위 즉각 독립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다른 식민 시대로 결정됐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한 일본의 집요한 그 역사 왜곡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독립시켜줘도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소위 연합국 세력이 발맞추고 특히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분할시켰다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위기를 과거에 그 당했던 일을 두 번 다시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한다. 따라서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흔히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요, 또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역사는 이제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1910년 일본한테 식민지가 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어떤 조짐이 현재 2021년에도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의 그 중국과 역사 전쟁 우리가 동북공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동북공정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든 그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과거에 일이 소환돼서 끔찍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되풀이되고 이제 특히 동북공정에서 그 성취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동북공정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고구려 역사가 중국의 역사냐 한국의 역사냐 그 문제죠. 근데 중국의 역사라고 귀결됐습니다. 그렇게 귀결되기까지 중국은 3조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동북공정의 목적은 아무튼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국은 동북공정 다시 말해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라는 것을 앞세워서 북한의 영토 전부 또는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찾겠다는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설득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역사 왜곡은 액면 그대로 뭐 역사를 좀 비틀면 뭐 어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패권주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역사 왜곡을 앞세워서 영토를 탈취하려는 또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꼼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어, 측면에서 보면 신탁 통치론도 마찬가지다. 어, 우리의 어떤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비계함, 자치력이 없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어떤 제국주의적 어떤 침략을 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신탁통치 결정도 뭐 곧바로 당시에 결정된 건 아니지요. 그것은 이미 해방되기 전 뭐 3, 4년 전부터 이미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에, 결국 어, 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갈라놓은 것은 실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그 토대다. 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신탁 통치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소위 일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하는데 동의해 준 그런 나라가 소위 미국이고 뭐 러시아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뭐 영국도 적극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데 찬동을 했죠. 이제 그런 문제를 보면 거기 1905년 그런 관점에서 보면 1905년 9월 미국 뉴 햄프셔주 군함 포츠마치에서 회담이 있었는데 당시 시어돈 루스벨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니에요.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소위 그 사촌이라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에 에, 재직했던 그런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니고 그 사촌 시어도스 루스벨트 이 대통령의 주선으로 러시아와 일본 간에 이제 평야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1905년보다도 1년 전에 1904년에 너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상외로 러시아가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한 뒤에 일본과 조약을 맺은 게 여기 보면 이제 소위 그 평화조약인데 이때 이미 이 조약을 주선한 것이 시어도 누스벨트고 미국이죠. 이 러시아가 패전하고 맺은 조약에서 이때 이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한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소위 인정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이제 1905년 9월에
포츠마츠 회담을 이제 열렸는데 여기에서 포츠마츠에서 소위 일본과 러시아 조약에서 이미 시작됐다. 따라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1905년 드디어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거죠. 뭐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조선은 자치과 자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본이 대신 통치한다. 어, 그런 논리로 식민지 지배를 부당을 한 것으로 봅니다. 110쪽 보도록 하세요. 당시 시어더스 누스벨트는 어, 조선, 쉽게 말해서 독립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또는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봤느냐, 그 문제가 110쪽 첫째 줄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문명사 측면에서 보면 어, 일본은 세계 최고 레벨의 문명 산업 국가고 거기에 비해 조선은 그야말로 자치 능력이 없는 그런 문화적으로 후진 국가다. 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가깝고도 먼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은 이제 소위 거리로 보면 가깝죠. 근데 먼 나라다.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당시 문화적 차이가, 경제적 차이가 뭐 100년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890년대 세계적 수준인 산업혁명을 완수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90년대 이미 독일로부터 이제 모든 산업 문명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제 유럽 수준 레벨까지 올려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엄청난 세계 강국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 지배는 당연하다라고 시어도스 루즈벨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당시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소위 시어도스 루즈벨트한테 소위 그 노벨 평화상을 수여를 했어요. 평화상을 준 이유는 뭐냐? 그럼 당시 미국에서 러시아, 일본이 조약 맺은 조약, 포츠머트 조약, 예, 거기에서 동양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노벨 평화상 위원회 이런 결정은 그야말로 당시 세계의 어떤 흐름은 소위 약소 국가는 존재도 없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지배 논리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로 조선이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또 하나 이제 세계적 정치인들은 소위 이제 현역에서 물러날 경우는 그 회고록을 남겨요. 네, 대부분 뭐 자서전이라고 그렇죠. 에, 뭐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제 서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일찍이 그 자서전을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강주 학살에 일체 뭐 관여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없고 오직 불순 세력들의 책동에 넘어가서 강주 사람
들이 학살 피해를 당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해고를 하는 거죠. 특히 뭐 조비어 신부가 이제 증언을 했죠. 내가 헬리콥터에서 사격한 걸 봤다. 라고 이제 했죠. 조비어 신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문제를 두고 전두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역시 조 신부도 빨갱이 예, 빨갱이한테 보습된 것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죽은 사람을 소위 명예롭게 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 가서 재판도 받고 했죠. 아무튼 누스벨트도 시어도스 누스벨트 해고록을 출판했는데 그 어디에도 당시 자신이 포츠머트 조약에서 일본이 소위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뭐 자책 후에 그것은 한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조선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소위 강대국 먹잇감으로 이렇게 전락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잘못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에, 에, 근데 시어도스 누스벨트만 그렇게 인식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이 연합국 세력, 세계 열강 모든 정치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봤다.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당연한 걸로 봤다는 거지. 거기에 보면 소위 조선은 열등하고 자치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과 같은 선진 문명이 보호 통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일제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전파한 논리다. 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이런 문제에 아주 치밀해요. 그래서 1890년대 유럽 수준의 산업혁명을 완수했는데 학문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독일에 있는 그 에센스 그런 어, 중요한 어떤 뭐 기술적인 것으로 그런 것을 전부 다 자국 용어로 번역을 해요. 어, 요 근래 우리가 동북공정 공부하면서 중국이 한국 교수 학자들이 고구려에 대한 그런 저술 그것을 하나도 빼내지 않고 전부 중국어로 이제 번역했다고 공부했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따라서 일본 역시 1890년대 유럽 독일의 모든 문명 이익을 이제 번역을 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국제 관계를 맺고 맺으려면 이제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조약을 체결하는 레벨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미 세계 열강은 이제 여러 곳에 식민지를 두잖아요. 그런데 식민 지배에 관한 어, 그런 중요한 그런 나라 간의 체결 그런 것을 일본이 이미 이제 습득을 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맨 밑에 줄에 보면 당시 일본 육군 장교가 만주로 가가지고 광개토항 비를 발견했어요. 이제 흙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탁본을 해보니 어, 일본 고대 역사에서 소위 광개토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가지고 김해 지역의 가야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군을 당시는 에, 최초의 일본 고대 국가를 세운 그런 야마다 조정의 군사죠. 그 군사를 그냥 몰아냈다. 그래서 뭐 허겁지겁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전부 깡그리 정으로 뭉개버려요 글씨를. 네, 이것은 소위 조선은 역사적으로 고대사에서 일본의 식민지였고 오늘날도 일제시대 오늘날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 당연하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역사 왜곡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네, 111쪽 셋째 줄에 보면 1차 세계대전의 시대 정신은 사회질환론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파리 강화 회의라는 거 공부했죠. 거기에 우리나라 경상도 유림이 긴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래서 파리 장서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위 그 반성을 하는 그런 시점이 올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앞으로 사회는 대동사회로 가야 된다. 약한 나라를 짓밟을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대동사회로 또는 인도주의 사회로 가자라고 했죠. 네. 근데 사회 쉽게 말해서 1차 세계대전의 시대 정신은 사회 진화론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자연의 특히 이제 동물들 간의 어떤 그 서열,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약자가 강자한테 먹히는 것, 그거는 당연하다. 그것이 이제 사회 진화론이죠.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이제 정립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2차 대전에서도 이제 살아났고 뭐 신탁동 제안은 중에서도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연합국의 미국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네요. 밑에 사진이 나와 있죠. 또 한편으로는 당시 함께 세계를 이제 통치해갔던 영국의 처칠.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역시 자기 사촌인 시어더스 루스벨트한테 소위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처칠도 독립은 했지만 조선 백성들은 자치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2차 대전의 패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런 인식은 당시 소련이나 영국, 뭐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문제에서 보면 어떤 전성국 연합국가 그럼 미국 여기 뭐 소련, 영국, 중국이죠. 모두 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112쪽을 보면요. 어떻든 이집트 카이로에서 1943년에 그 전성국 연합국 세력이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을 독립시킨다. 적당한 과정, 그래 조건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 주장한 사람이 처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40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합국 회의가 있었을 때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곧바로 독립을 시키지 않고 조건부 독립이다. 그 조건부 독립이 소위 말해서 자체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이 당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토인비라는 이제 그 역사학자는 세계적인 학자예요. 더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 역사 연구라는 12권짜리 시리즈를 썼어요. 그래서 그 문명사 그 학자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한국의 문화유산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든 세계 문화를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나눌 때 23개로 나눠요.
더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 역사 연구에서 세계 독자적인 문명을 23개로 구분합니다. 그때 언제냐? 1935년이에요. 그리고 1960년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재고찰이라는 이제 재판을 하면서 23개 문화권을 28개로 이렇게 늘려요. 5개를 늘리는 거죠. 그 5개 속에 한국 문명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935년 23개로 나눌 때는 일본 문화권, 중국 문화권, 그리고 한국 문화권은 없어요.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 거기에 속한 그런 나라로 봤는데 1960년, 25년 지나서 1960년에 재고치라는 책에서 28개, 5개 문명을 첨가합니다. 독자적 문명권으로 5개를 이제 플러스 하는데 거기에 한국 문화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땡큐 토인비인데 쉽게 말해서 남북 분단의 원흉이 원주 남북 분단의 이론을 제공한 역사학자가 토인비다라고 볼 때는 좀 아쉽죠. 그런데 당시 한국 조선은 자치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 사람들의 아주 적극적인 그 노비에 의해서 세계가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토인비의 이제 견해는 뭐냐? 어쨌든 조선을 대신 통치해야 되는 나라로 여기 몇 개 나라를 지목했어요. 미국, 영국, 소련은 물론이고 네덜란드나 호주, 뉴질랜드. 소위 말해서 미국, 영국이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 그러면 같은 동양권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나 네덜란드 또는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죠. 그래서 아차 있으면 뉴질랜드한테 지배를 받을 뻔했다. 참 우습기도 하네요. 맨 밑에 112쪽에 중국은 한술 더 떴다. 특히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줬던 장개성 역시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 나라다. 소위 당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부터 이제 사대를 했죠. 그런데 소위 자기들은 위에 앉아서 군림하고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고 자기들은 황제 국가고 조선은 이제 제후 왕의 국가고 이런 것이 부지불식간에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든 조선 그러면 중국이 종주국이다. 조선은 소위 식민지 같은 나라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모택동 소위 공산당 모택동도 조선을 뭐 식민지 취급을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시간이 돼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합시다. 최태경, 임재호, 안정철, 이승환, 박태호, 유지환, 유지원 있습니다. 옳지, 유지환 출석, 박승현, 권호정, 허두영, 허드영 있습니다. 허두영 출석, 또 승현 권호정, 있습니다. 권호정, 교수님, 어, 박승현 있습니다. 박승현 출석, 이승은, 하연주, 배미진, 하연주 있습니다. 하연주 출석, 배미진, 배미진 전현수, 있습니다. 배미진 있고, 전현수,
박태린, 이은지, 자,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최태경, 임재호, 안정철, 이승환, 교수님 최태경 있습니다. 최태경 출석, 이승환, 박태홍, 권호정, 이승은, 전현수, 박태린, 이은지, 자, 10분 휴식합시다. 정현수는 있어요. 오케이, 10분 휴식입니다. 교수님, 어, 혹시 그 시험 전주 다음 주에 혹시 정리 한번 해주시나요? 정리해줄 시간이 없어. 아, 또 빼느라 바쁜 건가요? 어? 시험 범위 나가느라. 어, 어. 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도 진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 녹화를 해서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도록 하세요. 네. 교수님, 예, 이번 저희 시험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시험 맞나요? 예, 우리 시험은 전부 다 비대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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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